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9 기생당 김주현입니다. 오늘 당 이름 길어요? 두 개 했습니다. 네. 연말 특집이어가지고요. 네네. 원래 기생당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도 연말 2019년을 마무리하는 느낌에서 네. 19라고 한번 붙여봤고요. 네. 기생당이라고 붙인 이유는 이번에 청룡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님이 상 받고 난 다음에 자기는 한국 영화계에 기생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역설적인 의미에서. 저도 한국 영화계에 기생하고 싶어서 네. 저 역시 한국 영화계에서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또 영화계에 일주하고 싶다는 마음 같은 걸 담아가지고 기생당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네, 다양한 의미를 네. 담아서 그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자, 약간 이렇게 당명 자체가 평소랑 장명법이 다르잖아요. 그만큼 오늘 방송이 좀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리게 되고요. 사람들이 이제 올해 가장 화제가 됐던 영화이기도 하고 또 가장 재미있어 했던 영화가 이제 기생충인데 왜 영화당에서는 안 할까? 제가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연말까지 기다렸군요. 네. 네. 자,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저희가 2019년 특집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의 영화라는 타이틀로 하게 되고요. 다음 주는 이제 올해 영화상 이렇게 해서 네, 저희가 마음대로 뽑은 글쎄 말이에요. 영화상을 소개해드리죠. 네네. 이렇게 2주간 특집으로 하려고 하고요. 이번 주에 올해 영화로 꼽게 된 2019년의 영화는 바로 기생충입니다. 네. 영화당의 의견이고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지 않을까. 네, 저희가 뭐 또 계속 수많은 작품들을 놓고 한 3일 동안 밤새면서 글쎄 말이에요. 토론과 토론을 했죠. 남은 커피 쏟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막 수많은 영화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울고 우리도 해달라 이렇게 했지만 로비 들어오고 다 네, 맞고 과감하게 우리는 다. 오로지 영화만 보고. 로비가 안 들어왔대요. 안 들어왔대요? 네,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영화당의 최고의 영화, 올해의 영화, 우리 둘이 뽑은 영화가 아마 기생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 올해 영화이니만큼 기생충은 이제 완전히 툭 터서 네. 그러니까 한 회를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두 영화를 비교하거나 네. 하나의 주제를 이렇게 맞세우는 형식으로 했는데 이 영화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오늘 말하겠다. 두 번째죠. 라라랜드 때 한번 저희가 그랬었군요. 한번 하고 네. 두 번째로 기생충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네. 자, 올해 영화 기생충에 관해서 이제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앞서서 또 1분 브리핑을 해야 될 텐데 네. 1분 브리핑도 올해가 굉장히 특별할 것 같아요, 이번 회는. 네, 1분 브리핑은 제가 또 수많은 지난 영화당을 참조를 하면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죽음의 계단을 한번 죽음의 계단. 만들어 봤거든요. 네. 영화 속 계단이 중요하니까. 네,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계단을 한번 모아가지고 콜라주를 만들어 봤습니다. 무슨 뭐 펜로즈 계단 이런 거 만들어 오신 거예요? 네, 보시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2019년) 봉준호 감독의 새로운 가족 희비극 기생충. 네, 그리느라고 엄청 고생하셨을 거 무슨 애셔의 판화 같기도 하고. 그렇죠. 계속 하나씩 네. 계단을 긋는 과정 자체가 어쩌면 네, 이걸 또 끝나지 않게 그리셔야 돼요. 네, Stairway to Hell이라는 제목에 가까운 작업이었고요. 제목은 역시 Stairway to Heaven을 약간 패러디 해봤고요. 의외로 또 공하시네요. 네, Stairway to Hell이 계속 이어지면 어떨까? 영화 속의 모든 어떤 나쁜 계단들, 헬로 향하는 계단들이 이어져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그려봤고요. 왼쪽에 있는 계단이 바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계단입니다. 저게 아무도 모르는 데 나오는 계단인데요. 네. 어쩌면 저 계단은 고통의 계단이 아닌가 싶어요. 부모를 잃고 아이들끼리 걸어 올라가야 하는 계단, 고통의 계단인 것 같고요. 이 아래쪽에 이렇게 커브가 있는 이 계단은 바로 조셉 로즈의 하인에 나오는 네네. 계단이에요. 야, 네. 그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을 만들면서 두 편의 영화를 돌려봤다라고 했는데 바로 조셉 로즈의 하인, 더 서번트라는 영화 그리고 또 한편은 김기영 감독의 하녀 두 편인데요. 네, 그 중에 계단과. 네, 조셉 로즈의 그 보면 이 계단이 있는데 어쩌면 이 계단은 욕망의 계단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욕망의 계단을 지나가지고 올라가면 빨간색 표시가 있는 저 계단 있죠. 바로 이만희 감독의 마의 계단입니다. 네. 네, 저 빨간색이 네.
손상을 입으면서 네. 많은 사건이 생기는 계단이 바로 저 계단이거든요. 네. 이만희 감독의 마의 계단을 지나서 올라가 보면 누구 한 명이 계단에 쓰러져 있죠? 여기요. 가운데 네네, 이거 한여인가요? 한여죠. 네. 김기현 감독의 한여의 네. 마지막 장면에서 누군가 계단에 쓰러져 있는 장면일 텐데 어쩌면 저 계단은 추락의 계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욕망이나 권력을 탐하다가 계단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계속 추락하는 이미지가 어쩌면 김기현 감독의 한여에 나오는 또 계단인 것 계급적인 같습니다. 의미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어지는 계단이 바로 최근에 가장 유명한 계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커의 계단입니다. 아, 이게 조커 계단 그리신 거군요. 네. 네. 그렇게 안 보이나 보요? 아니 중간에 이렇게 조커 계단 한번 이렇게 약간 계단 참이 있잖아요. 있죠. 있는데 네. 여기 잘 이렇게 보면 잘 안 네. 보이는데 왜 조커의 계단인가? 빨간색 인물이 조커이고요. 조커가 누군가를 내려다보고 있죠. 모녀를 내려다보고 있죠. 바로 조커에 나오는 소피 드몬드와 그 딸이 내려가고 있는 장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는 조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네. 또 가장 유명한 계단이죠. 네. 네, 기생충의 계단입니다. 아, 끝없이 하강하는. 네. 그렇게 참이 있고요. 세 사람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큰 사건을 당하고 난 가족이 일가족 세 명이 계단으로 끝없이 내려와서 마치 빗물이 내려오듯이 인간이 내려와야 하는 저 계단이 끝없이 이어지는 게 어쩌면 기생충의 계단이고 저게 어쩌면 계급의 계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랫동안 계급을 탐했던 계급을 지향했던 사람들이 그 계급에 이르지 못하고 자신의 계급으로 내려와야 하는 처지 같은 것들을 저 계단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쭉 이어지시면 저기는 이제 고통의 계단, 공포의 계단인데요. 스파이더 워크. 엑소시스트에 네, 엑소시스트. 나오는 그 계단입니다. 그 계단을 거꾸로 내려와야 됩니다. 거꾸로 고통스럽게 내려와서 이어지면 계속 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계단으로 다시 이어지는 처음부터 시작. 계속 돌아야 되는 힘드네요. 이게 어쩌면 인생사가 아닌가. 인생사란 결국에는 고통의 계단으로 이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계단으로 이어진 하나의 길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것 자체가 뭐 메비우스의 띠 같기도 하고 아까 진짜 바로 생각난 것처럼 무슨 펜로즈의 계단 혹은 네. 뭐 애쉬의 판화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기생충의 오늘 계단 얘기를 많이 할 텐데요. 네. 기생충의 시작과 끝을 보면 어쩌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지만 바뀐 게 있는가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 우리가 고통의 계단을 계속 반복해서 걸어 올라가고 내려갈 때 바뀌는 게 있는가 계속 똑같은 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계단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스테어웨이 투 헬. 네. 아, 지난번은 실망했던 건 사실이고요. 네. 이번에 다시 또 이렇게 계단으로 만회가 됐습니까? 아, 만회가 됐습니다. 네. 엄청납니다. 내년에도 또 대단한 계단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The Palme d'Or goes to Revient à site of Bong Joon-ho. Parasite met en scène une famille de chômeurs coréens confrontés à l'arrogance des nantis. Cette satire politico-sociale façon un peu sale et méchant marque le retour de Bong Joon-ho dans son... 같이 삶의 어려움에 대한 얘기, 거기서 우러나오는 웃음과 공포와 슬픔에 관한 희비극이 아닌가. 되게 정교하고 어떤 디테일과 구성력이 역시 봉준호 감독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로 뒷장에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한 그런 대본이었기 때문에 인물 간의 관계의 그물이 점점 더 이렇게 촘촘한 거예요. 독특한 유니크한 상황들의 연속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지금까지 봐온 어떤 영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새로움 그리고 독창성. 그냥 보고 나서 뭐 오만 생각이 다 드는 영화였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뛰어난 계단에 이어서 네. 그 계단의 이미지를 가장 영화 속에 멋지게 끌고 들어온 영화이기도 네. 한 기생충에 관해서 지금부터 네, 얘기하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자신의 영화를 계단 영화라고 얘기했고요. 네. 계단이 상징하고 있는 게 어쩌면 기생충의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1분 브리핑을 준비했고 계단을 한참 올라가는 느낌으로 한번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한번 파헤쳐 주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기생충에 대해서는 다들 이 영화를 좋아하시기도 하고 또 그다음 또 연말이 되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영화의 명성이 점점점 더 높아지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인 개봉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아카데미 시상식에 기생충이 현재로서는 아직 뭐 노미네이션도 발표가 안 됐지만 거의 틀림없이 한국 영화로서는 아카데미의 최초로
제대로 발자국을 찍은 영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되고 있죠. 한국 영화들이 많이 해외에 개봉하기도 하고 소개되기도 했지만 이렇게 전지구적으로 화제를 불러모은 작품은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처음이에요. 어쩌면 봉준호 감독이 선택했던 주제가 전 지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한국에서 가장 잘 통할 것이고 외국에서는 어떤 부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연말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외국에서 뭐 국내에서도 엄청난 반응을 얻었지만 네. 외국에서도 굉장한 반응을 얻고 있고요. 네. 제대로 되는 어떤 영화제로서 가장 강력한 것은 칸네 영화제가 5월 달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 바퀴 돌아서 그 다음에 2월, 3월에 아카데미 영화상으로 끝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카데미는 사실 영화제는 아니잖아요. 네. 미국 국내 영화상인데 로컬이죠, 로컬. 그때 얘기도 했었고요. 네,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제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한번 네, 네.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기생충은 네.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을까요? 저도 모르죠.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아카데미 해설을 저도 한 10여 년째 하고 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틀림없이 이제 내년에도 제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얘기를 다뤄야 될 텐데 한 가지는 거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영화상은 받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전지상? 워낙 일단 외국어 영화상 먼저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이제 뭐 작품상 얘기도 하고 지금 감독상 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꿈에 부풀어 있단 말입니다. 이 영화가 실제로 거대한 성과를 거두니까. 근데 한국 영화 역사상 외국어 영화상에조차 단 한 번도 노미네이션 된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 영화가 노미네이션은 틀림없이 될 것 같고요. 후보에는. 그 다음에 이제 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인데 사실 상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외국어 영화상만 받아도 일단 거대한 성취를 아카데미에서 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영화의 명성이 너무 커지니까 외국어 영화상에 이제 사람들이 만족을 못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네. 나머지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작품상, 감독상, 확률이 높은 또 각본상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후보에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아카데미를 얘기해서 그렇지 칸네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받은 것도 진짜 엄청난 그럼요. 성취입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처음이기도 하고. 새벽에 정말 전 국민들이 약간 무슨 큰일을 겪은 것처럼 저도 들떠서 그렇죠. 좋아했죠. 네, 당시 기억이 나는데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고요. 저는 까날플리라는 그런 데서 봤는데 와 진짜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는 진짜 기쁜 일이었습니다. Le retour de Bong Joon-ho dans son pays après 2 expériences en langue anglaise. 기생충이란 영화는 되게 큰 영화적인 모험이었어요. 독특하고 새로운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기생충은 위대한 배우들이 없었다면 단 한 장면도 찍을 수 없는 영화였습니다. 함께 해준 배우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트로피를 이렇게 손에 만지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문화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기도 하고 인기를 얻기도 하고 인정을 받기도 했잖아요. 올해. BTS도 그렇고 네. 봉준호 감독의 영화도 그렇고 어쩌면 우리가 늘 옛날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국적인 게 가장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것일 수 바로 있다. 그 점. 라는 게 그 네. 지점이 드디어 통할 수 있게 됐다는 믿음 같은 게 생긴 게 어쩌면 이 BTS와 봉준호 감독의 사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로컬 문화가 지구적으로 통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몇 년간 한국의 문화가 외국에서 극도로 이렇게 인기를 끌면서 높이 추앙받는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강 작가의 소설이 상을 그렇죠. 받는 케이스나 네. BTS나 이런 봉준호 감독의 사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세 사례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굳이 그 나라 말로 그쪽에서 활동한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물론 이제 외국에 나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어떤 이런 엄청난 그런 지위나 인기를 누리게 됐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제는 문화가 통용되는 어떤 그런 활용되는 방식도 달라지는 것을 한국 문화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제 기생충에 관한 이 떠들썩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영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너무 다들 잘 아시니까 네. 영화로 오늘 약간 좀 깊숙이 들어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뭐 이 영화를 여러 번 볼 수 있었고 예전에 BTV 프리미어 올라왔기 때문에 돈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그렇군요.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결제를 해놓은 프리미어 상태가 네, 네, 되기 네. 때문에
이 영화는 여러 번 봐도 재미있는 요소가 많고요. 워낙 들어있는 게 많거든요. 구석구석에 깨알같이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대부분 그렇지만 네. 볼 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되는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의 모든 영화들 중에서 한 장면만 가장 압도됐던 장면을 골라라 하면 수많은 이제 명장면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게 기생충에 있는 것 같아요. 기생충의 하강 장면. 모든 사람들이 아까 잠깐 계단도 보여주셨습니다만 그 장면은 감독 자체가 바로 이거야라고 해서 너무 공들여 찍었고 실제로 영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에 가장 시각적으로 강렬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 자체로 미학적으로도 뛰어나기도 하고 주제적으로도 굉장히 처연한 어떤 역설적인 감각을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 정말 지옥으로 내려가는 게 저런 느낌이구나 느낄 정도로 굉장히 멋진 장면이죠. 뭐해 거기서? 빨리 와 빨리. 그렇습니다. 이 영화 자체가 이제 개그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관객이 느끼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화를 워낙 잘 만들었기 때문에 영화에 매혹되는 순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다루고 있는 문제가 어떤 사회의 부조리 어떤 극단적인 측면을 계속 천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느껴지는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부터 바로 이 영화는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을 일깨우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왜 불편한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뭔가를 생각하게 되겠죠. 네. 그런 면에서 주제적으로나 네. 형식적으로나 굉장히 뛰어난 면이 있죠. 굉장히 과감한 시도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주제 자체를 다루는 것도 그렇지만 주제를 다룰 때 어디까지 나갈 것인가, 선을 넘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박 사장이라는 캐릭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그 냄새가 나는데? 뭔 냄새? 난 잘 모르겠는데. 가끔 그 지하철 타면 나는 냄새 있어. 그런 거랑 비슷해. 어쩌면 창작자가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대사를 낼 때 약간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반발할 게 분명하니까. 네. 근데 그걸 선을 제한하지 않고 선을 넘어가서 마음껏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걸 했다는 게 저는 굉장한 과감한 시도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사실 이제 기생충을 처음 보고 나서도 제가 가장 놀랐던 측면은 이제 봉준호 감독이 영화를 잘 만든다는 건 뭐 전 세계가 이제는 다 알게 됐고 그런 상황에서 봉준호 감독의 신작에 대한 굉장히 큰 기대가 그대로 충족되는 훌륭한 작품이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놀란 건 뭔가 하면 야, 이분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영화를 만들 때의 태도라고 그럴까? 비타협적인 부분이라고 그럴까?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 두려움이 없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이런 주제를 만들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에 어떤 타는 사람들의 나는 냄새 얘기를 한다면 전 국민의 95%가 거기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전 국민의 95%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명확한 이야기가 있는데 영화 제목이 기생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저는 사실은 조마조마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굉장하다고 생각해서 감탄하기도 했던 측면인 거죠. 한국에서도 여전히 문화를 대하는 태도가 네. 창작자와 작품 사이의 거리를 굉장히 좁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떤 대사나 어떤 철학이 나오면 그것은 분명히 창작자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데 그런 추측이 창작자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공격받지 않을까. 근데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과감하게 아무 얘기나 막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어쩌면 봉준호 감독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를 좀 못 만들었으면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많이 걸렸을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은 질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영화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로부터 관객의 사유를 어떤 촉구하는 지점이 있게 생기게 됐다라는 말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영화는 사실은 전반부는 전형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K-pop 무비 아주 경쾌함으로 영화가 시작되고 또 봉준호 감독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이제 유머니까 그런 걸 즐길 수 있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초반은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예측한 것이 착착착 맞아 들어갈 때 굉장히 장르적인 쾌감을 주면서 시작하고 있죠. 기생충이 처음 공개됐을 때 예고편을 보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송강호 씨가 서울대학교 문서위조학과 뭐 이런 거나 이런 식의 얘기를 그동안 많이 봐왔던 영화에서의 재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영화도 그런 영화겠거니라고 기대를 하게 되고 그런 경쾌함을 기대하고 절반까지 보게 되죠. 그게 어쩌면
창작자로서 후반부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듣게 하려면 초반부는 경쾌해야 되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작전인 것 같아요. 그 작전이 유효했고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준호 감독 영화가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보편적으로 굉장히 크게 잘 통하는 이유는 그중에 한 이유는 장르를 활용한다라는 네. 측면이 있는 거죠. 장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영화가 흘러나가는 방식, 캐릭터라이징을 하는 방식, 뭐 중간중간에 흘러가는 어떤 플롯이나 이런 등등까지. 그러니까 장르라는 것 자체가 규칙이라는 계획으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기본적으로 항상 계획으로 시작해서 무계획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주제가 봉준호의 작품 세계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가 나온단 말입니다. 살인의 추억 이렇게 하면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에서 우리가 장르적으로 기대하는 건 뭔가요? 서로 다른 두 형사 버디 무비를 해가지고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면서 각자의 방식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범인을 잡아야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한 중반까지는 펼쳐지는데 이 영화는 범인을 못 잡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에서 시작해서 무계획으로 끝나게 되는 반환점을 돌게 되는 것이고 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괴물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괴수 영화에서 보고 싶은 건 어쨌건 괴수가 난동을 부리고 강력한 괴수의 어떤 그런 그 도시를 파괴하는 모습 같은 걸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실제로 보여주는데 보통 영화는 괴수의 등장 타이밍을 뒤로 미룬단 말이에요. 최대한 미뤄요. 고질라 같은 영화 같은 거 보세요. 근데 이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백두대낮에 그것도 뻥 뚫린 한강 고수부지에서 난동 보이는 걸 딱 보여주면서 이거 보고 싶었죠?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다 충족시켜 준 다음에 바로 중반부터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로 코너를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항상 봉준호의 세계들이 보여주는 것은 초반은 장르의 세계, 전형적인 세계, 사람이 잘하는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충족시키면서 그 계획의 즐거움을 주는 거죠. 그러다가 중반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무계획의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부조리한 것으로 가득 찬 세계인지를 보여주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뒷부분에 붙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이야기는 사실상 그대로 세계를 보는 혹은 문제의 어떤 핵심을 보아내는 사실은 봉준호 감독의 시선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은 단순히 장르적인 그런 어떤 테크닉이나 손재주는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미술쌤도 여러 명 바꿔가면서 해봤는데요. 하나같이 한 달은 못 버티더라고요. 아 잠깐.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치모, 그는 이사촌. 제시카 쌤이라고 일리노이에서 오신대. 그 검은 상자를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어요, 어머니? 누구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네,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이제 모두 다 그렇게 느끼시긴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제가 재밌다고 느끼는 건 사실 다른 영화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긴 하지만 봉준호 감독 영화에서는 반환점 혹은 변곡점 같은 지점이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이 무계획으로 바뀌는 순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게 이 영화만큼 명확한 영화도 없죠.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가 두 번 시작된다는 얘기 하시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사실은 봉준호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데 이 영화에는 그 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순간 두 번의 전멸이 있게 되는데 한 번은 뭔가 하면 소리가 전멸해요. 그리고 한 번은 빛이 전멸하는데 빛이 전멸한다는 것은 바로 번개가 치는 순간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소리가 전멸한다는 것은 초인종 소리가 들려오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얼굴을 내밀면서 저기요 하고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문광이라는 캐릭터죠. 번개 꽈르르. 야, 제시카. 누구세요? 문광이 비 오는 날 사실은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이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주인 대신에 그 기택 가족한테 뜻하지 않게 와서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그들의 모든 계획은 이 우연이나 생각지도 않았던 일의 틈입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뒤에 얘기는 전반부 얘기랑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지점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
기생충이 네. 수많은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스포일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스포일러 어디까지 공개되는 겁니까? 앞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사실 약간 네. 스포일러가 되는 지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더군다나 이게 올해 영화다 보니까 뒷부분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는 영화를 다루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네. 오늘은 스포일러를 얘기할 겁니다. 네. 근데 잠시 후에 제가 이 지점부터는 스포일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문광이 등장하는 것까지는 스포일러가 아니고 원래는 사실은 개봉 때는 그것도 스포일러였는데 네, 이제는 뭐 다 아니까. 이제는 그 부분까지는 네. 다 아는 것 같고요. 문광과 근세라는 부부 캐릭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세상에는 두 가지 계급이 있어. 1층 맞아요. 반지하. 네. 근데 갑자기 반지하가 제일 아래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층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밑에 더 있어. 라고 우리의 시각을 사이즈가 점점 좁아들다가 멀리서 찍으면서 그 층계를 다 보여주는 느낌이 어쩌면 이 문광이 등장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익숙한 K-pop 무비처럼 보였던 이 영화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설정이 뭘까? 이 영화가 두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 가족의 이야기다라는 설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영화에서 계급 문제를 다루게 되면 보통 계급을 다루게 되면 양쪽이 싸우지 않습니까? 계급 투쟁을 다루게 되면 그럼 싸우는 양 계급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상층 계급과 하층 계급으로 짜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계급 투쟁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계급을 다루면서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상층과 하층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층끼리 싸우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플란다스 이게부터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원래는 이 영화가 독립가족과 기택가족이 대비되는 이야기처럼 보였는데 초인종을 누르고 그 순간 사실 문광한테 밝혀지는 건 뭔가 하면 문광이 혼자가 아니고 가족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죠. 왜냐하면 지하에 두고 온 근세라는 남편을 함께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니까. 다시 말하면 문광이 초인종을 누른 건 나 가족이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 순간 대비되는 것은 동기의 가족과 기택의 가족이 아니라 기택의 가족과 문광의 가족이 대비되는 거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영화의 가장 독특한 설정상의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어쩌면 거죠. 아주 오랫동안 봉준호 감독은 계급 얘기를 해왔고 대놓고 말하자면 설국열차가 수평의 계급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걸 수직으로 딱 세우는 순간 기차를 이렇게 올린 거죠. 그렇죠. 이렇게. 기차를 세우면 기생충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근세가 그런 말을 합니다. 땅 밑에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반지하까지 치면 더 많고라고 얘기하는데 땅 밑에 사는 사람들은 반지하를 지하에 사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반지하에 사는 사람은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지상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어떤 계급에 속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어쩌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많은 지하철을 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아주 그 적극적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지하라고 그중에서 통칭되는 계급은 지하라는 계급에 통칭되는 계급에 대해서 우린 너희랑 달라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지하의 계급은 반지하 계급에 대해서 우리 사실 같아라고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극 중에서 언니 우리 서로 다 같은 부르이웃인데 라고 말을 하면 충숙이 바로 자르잖아요. 네. 불우이웃끼리 이러지 말자 언니야. 난 불이웃 아니야. 어우 저희는 불우해요. 저희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빚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너랑 계급이 달라라는 뜻이고 초반에 아유 이런 데서 기택이 어떻게 사나라고 그 근세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무슨 소리야 지하에 사는 사람들 반지하까지 치면 얼마나 많은데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양쪽의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기택이 사는 공간을 뭐라고 부르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지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반지상이라고 안 부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상과 지하 사이에 걸쳐져 있는 이 공간을 우리는 반지상에 살아라고 말하지 않고 반지하에 살아라고 말한다는 뜻은 그 공간은 사실은 지하에 속해 있다는 뜻이죠. 주관적이네. 컵에 물이 반 남았는데 반이나 남았어 하고 반밖에 안 남았어. 그거랑 같은 인식이군요. 아니 어차피 뒤에 지하란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똑같은 없는. 건가? 네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하층과 최하층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기택가족한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최하층, 다시 말하면 반지하에서 지하로 굴러떨어지는 것이 너무 큰 공포니까. 근데 사실은 상층 입장에서 본다면 반지하랑 지하는 어차피 다 지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런 이 계급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아프게 그 다음에도 섬뜩하게 다가오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원래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제목이 정해져 있었던 게 저거였죠. 데칼코마니였잖아요. 그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데칼코마니가 누구와 누구의 데칼코마니인가 그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어쩌면 아마도 근세 가족과 이 기택 가족의 데칼코마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둘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카스테라 장사했다가 망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의 여러 가지가 비슷한데 이 두 가족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를 생각해 보는 게 어쩌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데칼코마니의 어떤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제목이 뭐 괜찮았겠지만 너무 직접적인 그렇죠. 제목이 되는 거 사실 기생충도 직접적인 네. 제목이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세 가족의 사이라는 것이 한국 사람만 알 수 있는 영화에 굉장히 재미있는 위트 있는 설정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제 짜파구리라는 설정인데 저는 이거 외국에서는 절대 모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외국에서 어떻게 자막으로 번역했냐면 번역 자체를 사실은 굉장히 잘했는데 람돈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면과 우동을 합쳐서 람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람돈이라고 번역하면 짜파구리 안에 한우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짜파게티 안에 짜파게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성에 굉장히 싸게 먹을 수 있는 국민 간식이지 않습니까? 혹은 국민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짜장라면하고 우동라면을 섞어서 먹는 게 짜파구리일 텐데 근데 여기다가 한우를 넣는단 말이에요. 한우 채끝살을 넣는단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세 가지 음식은 한우 채끝살에 해당하는 게 사실은 극중에서 본다면 동익가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짜장라면과 일반 라면, 우동라면에 해당하는 것이 나머지 두 가족인데 이 셋 중에서 데칼코마니를 어떤 것들이 이루고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짜장라면하고 우동라면이 데칼코마니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들이 있다. 이런 작은 디테일들까지. 짜파구리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음식인으로서 이 영화에 나오는 음식들을 굉장히 유심히 보게 됩니다. 굉장히 모든 음식들에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복숭아라는 건 보면서 제가 가장 극도로 싫어했던 이 설정이 복숭아입니다. 제가 복숭아 알러지거든요. 아 그래요? 저한테 누가 복숭아 가루를 이렇게 한다고 네. 생각하면 끔찍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복숭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잔인함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피자를 먹게 되는데 피자에 핫소스를 뿌리는 장면 있잖아요. 왜 피자일까? 피자는 일단 서빙을 시키고 배달을 할 때 균등하게 나눠지잖아요. 하층민에게는 무엇보다 공정한 배분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자를 먹는 거고요. 맥주는 어쩌면 계급의 상징 같은 것이고 또 하나 갈비찜에 대한 상징이 전 좀 아프게 느껴졌는데 박 사장이 문광을 해고시킨 다음에 그리워하는 게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갈비찜이 먹고 싶냐. 원래 우리 그 아주머니가 갈비찜 진짜 잘하셨거든. 그러니까 이들에게 한 사람의 캐릭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갈비찜을 잘하는 사람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층민을 바라보는 시선 같은 것들에 대한 공포 같은 것들 그리고 울분 같은 것들이 음식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막 이제 저를 자극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피자는 정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실제로 윤리학에서 이 평등의 문제, 분배의 문제를 다룰 때 피자를 가지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존 롤스의 정의론이라는 것 자체를 피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셨던 후반부의 이 갈비찜에 관한 요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사람의 개성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능,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노동력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다음 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대사가 뭔가 왜 하면 갑자기 관둔 건지 집사람은 설명도 안 해주고 참. 하긴 뭐 아줌마의 세고 셌으니까 다시 또 구하면 그만이긴 한데. 어나더 브릭이죠. 그렇죠.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주인공이 이 동익이 하고 있는 회사 이름이 어나더 브릭이란 말이에요. 어나더 브릭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 브릭이 이 벽돌이 깨지면 다른 벽돌로 갈아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의 고유성은 없고 그냥 벽돌이 지탱하는 그 어떤 기능만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동익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그냥 언제든지 그 사람한테 손실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끼워도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문광을 충숙으로 대체해도 이 집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동익이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 중요한 것은 일자리이고 일자리에 들어오는 벽돌은 아무거나도 되니까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주는 나 자신이다라고 계급적인 오만함을 갖게 되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냄새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거리낌 없이 자기 가족들한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들! 무전기! 이놈의 새끼 아빠가 줘 무전기가 줘. 다송이 너 수업 중에 나오면 어떡해? 저기. 바쁜데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언제 이렇게 다 잤어? 아니야. 자,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얘기는 진짜 정말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여태까지는 저희가 스포일러를 조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영화 이제 후반부의 어떤
죽음의 설정까지 다 말씀드리면서 나머지를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Is it okay with you? 이렇게 한번 해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네, 같이 연교처럼. 이제 오케이 하면 이제 같이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연교처럼 연기 잘하셨어요. 네. 자, 이제 스포일러 때문에 혹시 영화를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가서 보시고 와서 이 이후는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BTV 프리미어. 네.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죠. 이 영화에 보면 사실은 결국은 죽는 사람이 모두 4사람이 나옵니다. 사실은 굉장한 유혈극이고요. 그렇죠. 초반의 경쾌함에 비하면 뒷부분은 굉장히 참극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4사람이 왜 죽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까를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이 4명 중에 동익이 있고 그리고 근세와 문광 가족이 있고 마지막으로 기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앞에 3명은 극 중에서 왜 죽는지가 비교적 명확해 보여요. 동익이 죽는 이유는 계급적인 오만함을 가지고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극 중에 근세 부부, 문광 부부가 죽는 이유는 영화에서 약간 대상화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최하층에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주인공 4가족인 기택가족이 남는데 이 4가족 중에 딱 1명만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기정이란 말이에요. 왜 기정이 죽을까? 왜 기우나 기택이나 충숙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다는 거죠. 다솜 뭐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정은 나머지 3사람하고 다릅니다. 같은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나머지 3사람은 그 집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얻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4사람 다 일자리를 그 집에서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가족 4명이. 제일 먼저 아들은 민혁이 그 자리를 줬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체해서 들어갔어요. 과외 자리를. 그 다음에 아버지는 윤기사를 쫓아내고 그 자리로 기사 자리를 꿰찬 거죠. 그 다음에 어머니인 충숙은 거기 있는 문광을 쫓아내고 들어간 겁니다. 이 3명은 그 집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누군가를 대체했는데 기정만 그게 없어요. 창조경제부. 그렇죠. 바로 그 점이죠. 창조경제인데. 오랜만에 써보면 이 단어 오랜만에. 창조경제 이렇게 쓰는 게 맞나? 기존 회원이 아니시잖아요, 그쵸?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영화 속에서 보면 기정은 미술 치료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발을 한 셈이고 실제로 그 미술 치료는 이전에 누가 가르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 집안에서. 다시 말하면 기정은 자리를 스스로가 만들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영화 속에서 왜 2가족이 싸우는가? 2가족이 싸우는 이유는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그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자리에 있는 사람을 몰아내야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기택가족 중에서 기정만 제외하고 나머지 3사람은 기본적으로 계급투쟁을 하는 이유가 여기서 계급투쟁이라는 것은 상부가 아니라 안에서 싸우는 것인데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제로섬의 사고방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제로섬이라는 것은 상대가 플러스면 내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마이너스가 돼야 내가 플러스가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대체하게 되는 것인데 기정은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은 넌제로섬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일자리를 창출했고 거기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정이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나머지 3명은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화르게 죽는다고 치면 죽음의 작은 이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인 기택은 피자 접을 때 박스가 4분의 1꼴로 분량이 나지 않습니까? 그다 아버지가 분량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을 가장 4명 중에 대충 하는 사람이에요. 엄마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제로 문광을 죽인 사람이 극 중에서는 충숙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의 복수를 하려고 한다면 근세는 충숙을 죽여야 되는 것이죠. 원래는. 그다음 기우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물론 그는 아마도 안락사를 선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찌됐건 문광 부부를 죽이려고 수석을 들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나머지 3사람은 사실은 근세 입장에서 보면 죽여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근데 기정은 죽일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세는 기정을 결과적으로 죽이게 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영화 속에서 근세는 계급 상승의 욕망 자체가 없는 인물입니다. 여기서 사는 게 그냥 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계급 상승의 욕망에 가장 적절해 보이고 능력도 가장 뛰어난 것으로 보이고 욕조에서 이렇게 목욕하는 걸 보면 심지어는 오빠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기에 너무 잘 어울려 보이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런 사람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 속에서 기정이 죽는다는 것은 계급 상승의 욕망의 사다리 자체가 걷어차여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화의 후반부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을 탄식하게 우리가 만들게 되는 그런 어떤 좌절된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영화가 참 예를 들면 이 영화를 다성의 시점에서 봐도 참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극 중에서 다성은 왜 이런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을까? 귀신을 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귀신이 아니라 버젓이 아래에서 숨어 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귀신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런 사람을 얘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만약에 엄마인 연교가 올라오는 근세를 봤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귀신을 봤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아랫집에 누가 이상한 사람이 사네? 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근데 얘는 귀신을 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하층 계급을 제대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층 계급의 사람이 굉장히 추레한 모습으로 아래에서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보는 순간 이거는 사람일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귀신이라고 아이는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송은 그 순간에 계급을 처음으로 본 거죠. 바로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보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가만히 있어봐. 이쪽 사람한테 나는 냄새가 이쪽에도 사람에도 냄새가 나네? 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을 연결짓게 되는 걸 제일 먼저 알아채는 사람이 극 중에서 다송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얘는 그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슬프고도 참혹한 이야기죠. 다송이 그만. 똑같다. 둘이 냄새가 똑같아. 뭔 소리야? 빨리 올라가긴 해.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많은 훌륭한 영화들이 그렇듯이 극 중에 등장하는 일기, 다시 말하면 이제 비가 오거나 이런 상황들. 네. 영화에서 이제 폭우가 오는 상황 자체가 뭐 예를 들면 변곡점이나 반환점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비는 당연하게도 쏟아내리게 되면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흘리게 되는데 영화 속에서 폭우의 상황이 양지에 초래하는 결과는 정반대라는 거죠. 위층에서는 폭우가 오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괴로웠는데 다 씻겨나가서 우리 아들 생일 파티 해야 되는데 공기 깨끗하고 너무 좋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정작 그렇게 씻겨내려간 미세먼지를 포함한 엄청난 물의 양은 고스란히 이 하층 계급들이 살고 있는 아래쪽으로 내려감으로써 거기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잖아요. 더 흥미로운 것은 영화 속에서 이 내리는 폭우와 사람의 소변을 병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화에서 중간에 이 반지하에 살면서 일들이 잘 풀리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기택 가족이 안에서 고기를 구우면서 파티를 합니다. 근데 그 파티를 할 때 바깥에서 어떤 취객이 와서 소변을 뿌리거든요. 마찬가지로 기택 가족이 그 이후에 일이 더 잘 풀려서 아예 그냥 그 원래 주인집 가족이 다른 쪽에 나가 있을 때 거길 차지하고 그 집에서 파티를 하잖아요. 그 순간 밖에서 비를 뿌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똑같이 이 가족들이 파티를 하고 있을 때 소변을 뿌리거나 비를 뿌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비가 그렇게 엄청나게 오니까 그게 이 모든 것이 아래로 모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역류하는 것은 뭔가 하면 변기물이 역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얼마나 역설적이고도 끔찍한 상황인가라는 것이죠. 안 보여. 저는 이제 인물들의 어떤 동선이나 인물들의 어떤 세팅이나 위치 같은 것도 굉장히 절묘하게 잘 짜였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에서 이제 핵심적인 냄새라는 모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냄새라는 모티브는 사실은 차량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차량이 이렇게 앉아 있단 말입니다. 고영주는 보통 뒷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운전하시는 분은 앞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그럼 두 사람은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방향에서 상대를 볼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뒤에 앉은 사람한테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똑같이 변주되는 게 뭔가 하면 두 사람이 모처럼 분위기 내면서 소파에서 부부가 관계를 가질 때입니다. 그때 남편인 동익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꼭 내 차 뒷자리 같지 않아? 그 순간 실제로 두 사람 앞에 테이블 밑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앞에서 운전을 했었어야만 했던 기택이 테이블 밑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의 방향 자체가 앞을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그 권한은 오로지 고용주한테만 주어져 있고 실제로 테이블 밑에 있을 때나 운전을 할 때나 기택은 꼼짝없이 그 말을 다 들어야 돼요. 그 중간에 할 말이 있어 돌리면 앞에 보라고 뒷사람이 호통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거실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차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정확히 위치상으로 같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보는 위치나 말하는 위치는 고용주는 정방향으로 말을 하게 돼요. 앞을 보면서 말을 하고 차도 정방향으로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사는 자기의 뜻을 뒤로 전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냄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뒤에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자기 의견을 계속 쏟아붓는데 앞에 있는 그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 자기의 냄새밖에 어쩔 수 없이 넘겨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런 역설이 결과적으로는 뒤에 가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야심이 굉장한 영화이고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선명한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영화에서 인물들을 다루고 있을 때 사실 이 영화에는 악당이 없어요. 그렇죠. 얄미운 인물들은 있죠. 동익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얄미운데 사람이 얄밉다고 죽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보면 극 중에서 동익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정말 나쁜 일이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인간에 대한 최소한 예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상대 면전에 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가족끼리 비웃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한테 염두를 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굉장히 나쁘지만. 근데 우연히 그 사람이 있어서 그걸 듣게 되었고 마음속에 모멸감이 쌓이게 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또 다른 근세의 냄새와 연결되는 순간 상대를 살해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죽이게 된 것은 너무 끔찍한 죄죠. 그렇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우리가 주인공인 기택의 심정에도 일정 부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인물도 악당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더더군다나 문광과 근세는 피해자이니까 영화에서 물론 마지막에 난동을 부리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역시 악당이라고 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끔찍한 살인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건이 생겼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말하면 동익이 죽은 이유는 이 사람이 유달리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상층 계급에 우리가 사실 뉴스만 보더라도 동익 100만 배 나쁜 사람들, 예의 없는 사람들 널리고 널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멀쩡히 잘 살잖아요. 근데 동익은 왜 죽어야 하는가? 그럼 그 사람이 극 중에서 상층 계급이기 때문입니다. 계급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냄새가 나는 것도 보통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표현 안 할 텐데 이 사람은 그게 잘못됐다라는 생각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을 하니까 결국은 칼을 맞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그럼 죽이는 사람은 왜 죽이는가라는 건데, 저 사람이 나한테 냄새나, 아우 너 냄새나 라고 말해서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고 친다면 나의 개인적인 모멸감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인 거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냄새는 자기의 냄새가 아니라 근세의 냄새였단 말이에요. 네. 더군다나 이 두 사람은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택이 화가 난 것은 근세가 냄새가 난다고 동익이 말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근세의 이름으로 기택은 동익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한 계급적인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나빠서 특정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모든 이야기는 계급에 관한 굉장히 선명한 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감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네. 우선 내가 먼저 모멸을 당했고 그 모멸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받았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감정이입할 수 있다는 게 어쩌면 이게 방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누구에게 감정이입할 것인가. 함께 고통받고 모멸을 당한 사람에게 감정이입해서 그 사람의 적을 내가 처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이기 때문에 어쩌면 공감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계급의 어떤 화살표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그 순간 어떻게 보면 비극적이지만 계급적인 연대가 최초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사실 영화는 계급적인 연대가 앞부분에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밑으로 내려가려면 찬장을 밀어야 되는데 혼자 못 밀거든요. 위에 올라가서 수평 방향으로, 수평 방향이라는 게 중요하죠. 수평 방향으로 밀 때 뒤에서 어떤 사람이 당겨줘야 되거든요. 역시 수평 방향으로. 그럼 함께 내려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계급적 연대로 시작했지만 그 안에서 엄청난 비극이 있었고 마지막 순간에 또 다른 비극적인 방식으로 계급적인 연대가 칼부림으로 일어나게 된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영화가 굉장히 소름 끼치면서도 네. 선명한 어떤 그런 그 관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아니겠는가 싶은 겁니다. 네. 자, 영화당이 선정한 올해의 영화. 네, 기생충 당연히 좋아하실 거고요. 네. 같이 뽑았으니까. 네. 가장 좋아하는 장면 말씀해 주세요. 올해 뭐 많은 영화들 제가 이제 혼자 이제 저도 별점 매기거든요. 별점 매기면 별점 매기세요? 저 매겨요. 몰랐어요. 네, 별점 앱이 있어요. 네. 쭉 매기면 이제 상위권으로 소팅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영화, 이거 거의 최고의 영화, 최상위권이죠. 최상의 네. 그 그레이드이기 때문에 뭐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가 또 봉준호 감독 영화를 많이 다루기도 했지만 네. 봉준호 감독 영화는 볼 때마다 새로워지는 것 같고요. 아, 봉준호 감독 영화 싫어하기가 좀 어려운 영화죠. 점점 더 진화하는 것 같아서 훌륭하기도 하고. 너무 네. 좋고요. 다시 봐도 재미있는 부분이 많았고, 예를 들면 극장에서는 잘 안 들렸었는데 들렸던 부분이 있어요. 기택이 네. 그 충숙의 먹살을 잡고 장난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그럴 때 기우가 뭐라 그러냐면 뭐 바퀴벌레? 아버지 안 돼요. 죽어요. 그 대사가 극장에서 못 들었는데 이분 갑자기 들리는 엄마가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아빠가 죽는 그렇죠. 거죠. 네, 투포한 선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대사들 같은 것들 다시 보게 되면서 느끼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봉준호 감독 영화는 새로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고의 장면은 그 장면이 아니고. 아니죠. 설마 그 장면 제가. 1+1이군요. 네. 최고의 장면은 오늘 저희가 스포일러를 다 얘기했고 끝까지 얘기했으니까 마지막 가든 파티 장면에 그 난장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선 봉준호 감독이 그런 소동극을 굉장히 좋아하죠. 기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중간에 또 충숙 가족과 이 근세 문관 가족이 막 난동을 부리는 장면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또 멀리서 창문 너머로 찍은 장면도 있어요. 그런 장면들처럼 봉준호 감독은 기본적으로 난장판이 벌어질 때 카메라를 굉장히 멀리서 이것들을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든 파티에서의 장면은 굉장히 밀접하게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찍어가지고 맞아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조화, 계급의 차이,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공감하는가, 누가 누구를 분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보여서 그 가든 파티에서의 많은 일들 그 장면들을 최고의 장면으로 꼽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지옥의 풍경 같은 섬뜩한 그런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저는 뭐 아까 이미 말을 했으니까 이제 와서 말 바꾸면 이상한 사람 될 것 같고요. 네. 올해 최고의 장면이라고 했는데 기생충이 다른 장면을 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하강하는 장면을 꼽고 싶고요. 근데 하강하는 장면에서 사실 그 장면 자체가 정말 미학적으로 너무 탁월해서 오히려 불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불편함으로부터 이 영화가 출발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모든 것까지 다 엮어서 네. 그 하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부감 장면까지 그 장면들을 꼽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의 1분 브리핑도 약간 일조를 한 거네요. 최고의 장면 중에 한 부분이니까. 미리 지금 해주신 거죠. 네. 복선을 깔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뭐해 거기서? 빨리 와 빨리. 여기 그냥 있어 여기 똥물에 똥물. 자, 이렇게 해서 2019년의 영화, 올해의 영화 네. 기생충을 집중적으로 네. 저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저희 이렇게 한 편 다룰 때마다 재밌는 게 할 수 있는 얘기 다 할 수 있으니까 좋아서. 글쎄요, 저 한 3%, 한 5%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 저 끝나고 저한테 더 해주시고요. 집에 못 가요. 내년에 또 어떤 작품이 올해 영화로 꼽힐지 기대가 됩니다. 네, 내년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영화당 특집 방송으로 또 두 번째. 저희가 또 야심차게 3일 밤을 새가지고 준비한 상들이 있죠. 글쎄 말이에요. 6일 밤을 저희가 모셔서 푸석푸석 하잖아요. BTV에서 기생충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이제 기생충 더 추가로 97% 얘기해 주시죠. 허리띠 풀고.